이준석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운영 잠정 중단 결정에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등 비판글이 쇄도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0세 미만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유럽에서 첫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첫 의심 사례가 보고돼 분석 중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인 2,83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서만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 7건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예보돼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대선을 석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개통 3개월 된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출근길 물에 잠기면서 시민 불편이 퇴근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대 강수량은 21m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에 뿌리를 둔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짧은 글을 SNS에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 대한 단순한 섭섭함의 표시인지 아니면 윤석열 선대위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비토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이 대표를 설득하려 직접 찾아갔지만 30분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대선을 불과 100일 남긴 시점에서 윤석열호가 출항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내홍 사태 먼저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준석 대표의 지역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아니 연락이 안 돼서 여기 지역 사무실에 계신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쓴 뒤 잠적하자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휴대전화도 하루 종일 꺼져 있었습니다. 인선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후보께서도 저도 전화를 드리고 후보도 전화를 드려서 권 총장은 이곳에서 30여 분 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이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권 총장은 이 대표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다며 기회가 되면 내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당무 보고는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앞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 물이 새고 있다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상반된 시각입니다. 물이 조금 새긴 하지만 이대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기서 새는 곳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100일 뒤에 정확하게 판가름 날 겁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한 당 중진들은 당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라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6명은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제기 방식이 정권 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속한 당무 복귀를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까지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SNS에서도 중진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삼선 김태흠 의원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잊은 것이냐며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 선대위 인사들을 향해 제발 정신들 차리라고 했습니다. 삼선 박대출 의원도 모두에게 욕심과 오만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위기가 와버리면은 상대 민주당처럼 이렇게 쇄신을 하기도 굉장히 불리한 경선에 출마했던 김태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대표가 설 자리를 잃으면 대선을 어떻게 치르려는 것이냐며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지만 선대위 운영 문제들에 대해선 별도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도 당내 갈등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 게시판을 민주당이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비판한 교수에게 당원권 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지글입니다. 당원 간 분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내일부터 권리당원 게시판을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0월 경선 이후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음주운전 전과 등 이재명 후보의 자질을 비판하며 후보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당원 게시판 잠정 폐쇄는 송영길 대표의 결정으로 전해졌는데 당원들은 더불어 공산당이냐, 사당화의 독재화, 쓴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온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출신 이상희 교수에게 당원권 정지 8개월 중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입니다. 특히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저해했다는 징계 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교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도 외부인의 비판이 되는 거예요. 당내 비판이 아니라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비어 천가만 허용된다는 엄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곳곳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이번 대선은 실수를 적게 하는 쪽이 이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성론이 나온 데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겠느냐며 내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SNS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건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냐고 썼습니다. 송 대표는 나흘 전에도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후보가 된 건 여권에 대한 미움이 반사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황운하 의원이 윤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노령층이라고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며 겸손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준호 수행실장이 출산 여부를 언급하며 영부인의 국격이라고 표현하고 최백은 공동위원장은 양당 영입인재 여성 사진을 함께 올리고 차이는이라고 언급하는 등 편가르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보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다. 송 대표는 국회 포럼에 참석해 원전은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개발해서 통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웰빙 정당병이라는 말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체제가 뭔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것 같아서 김정우 야당 반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단 공개 일정은 다 취소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당무 관련해서 보고는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업무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당무 거부나 전면 보이콧은 아닌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화나 있다 이런 걸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 화났어. 예. 자, 그런데 뭐 이 정도 이런 정치권에서 사실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예. 이 정도로 화낼 일이 맞습니까? 그것도 당대표가? 일단 표면적인 그런 이유만 보면 크게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예. 우선 패싱 논란인데 윤 후보 측에서 2박 3일 충청 일정에 동행해달라는 걸 당일 아침에서야 통보를 했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후보 일정이 막판에 바뀌면서 후보 역시 늦게 일정을 통보받았던 상황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패싱이 아니라 일정 조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데 당 대표가 뭐 이런 일로 잠적까지 해야 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 가는 일정을 갑자기 통보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됐다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쭉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약간 선대위 인선에도 양측 갈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수정 교수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이미 알려졌죠. 그런데 이것보단 이 대표가 추천한 당내 인사가 대변인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대표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한 지도부 인사는 공보단에 들어갔고요. 결국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불씨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참 감각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SNS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취중에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뭐 어제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에서 술을 마신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많이 취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도 그렇고 이걸 또 품지 못하는 후보도 문제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일제히 당 중진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 대의를 잊은 거냐? 뭐 국민의힘은 당신들만의 당이 아니다. 이런 쓴소리들이 쏟아졌는데 잠적 중인 대표도 물론 문제고 이런 와중에 뭐 사무총장에게 만나보라고 했다는 정도로 넘겨버린 후보도 좀 더 통 크게 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겠죠. 그러나 결국 이성적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뿌리를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를 두고 뭔가 좀 양측이 틀어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김 위원장의 영입 문제가 해결되면 다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일단 뭐 물밑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 역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거의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사이에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한 탈진보 세력들이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리면서 향후 여론전에서 고전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한 무게감 있는 전문가가 또 호남 인사 영입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건데 과거에도 이러다가 극적으로 타결된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예. 다만 야당 내홍 상황이 지지율 변화로 이어질 경우에 또 김종인을 영입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더 사나워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정치가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의 외부 인사 영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육사 출신의 30대 여성 국방과학자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한 교수가 두 영입 인사의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며 마치 외모를 비교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2년생 여성 국방우주산업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취약한 2030 청년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가 모두 반영된 겁니다. 기회총량 부족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를 둔 30대 워킹맘인 조 교수는 군복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합류 포부를 전하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다만 일각에서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가들도 만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여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요즘에 게임 각본을 가지고 국내에 막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경제와 청년 이슈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이 후보는 내일도 2030 인재 4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에서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청주 거점 공항과 광역철도 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기 위한 공개 모집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긴 할 겁니다. 홍현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에 들어선 윤석열 후보가 탑승 수속 카운터를 둘러보고 직원들과도 사진을 찍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 거점 공항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 이 청주공항의 거점 공항으로서의 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난 10월 경선 과정 중 충청권 토론회에서 공약한 내용을 꼭 지키겠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선 일괄적인 주 52시간제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제도라며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런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점들을 물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코로나가 터졌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아, 버티고 계세요? 참 대단하시네. 윤 후보는 모든 부처의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기 위한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천안에서 대학가를 찾아 청년들과 스킨십을 이어가며 2박 3일 충청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부 진단대로 비상 상황을 맞은 가운데 당국이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첫 의심 사례를 분석 중입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확진된 인천의 부부와 지인 등 3명인데 내일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10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 꺼진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5명이 감염됐습니다. 광주의 이 초등학교에서도 19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면 등교 첫 주간 서울에선 학생 1,090명이 감염됐는데 미접종층인 초등학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10세 미만 아동 사망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저질환을 앓던 이 아동은 20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 증상을 보였고 8일 뒤 응급실로 내원해 사후 확진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최다를 기록한 위중증 환자 661명 가운데 18세 미만도 4명 포함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입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열흘간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거주 부부와 이들을 마중 나온 지인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 유럽에서 입국한 울산의 확진자 2명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제 서울의 중증 병상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서도 남은 병상이 단 6개뿐입니다. 다급한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 카드를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인 60대 A씨. 산소 포화도가 입원 기준인 94% 이하로 떨어졌지만 남은 병상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산소 투여를 받고 위급 상황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환자가 숨이 차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산소통이라도 좀 갖다 좀. 재택치료는 환자가 스스로 체온과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해야 하는데 하루 2번 모니터링하고 이를 설명하고 응급 상황까지 책임지는 것은 고스란히 의료진들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화를 한번 영상 통해서 막 설명도 해드려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력 확충 방안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한 달 새 재택 환자가 5배가량 늘면서 자치구마다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급여 많은 쪽으로 움직이죠. 병원에 있는 재택을 지원하는 간호 인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국적으로 하루 새 또 늘어나 서울의 경우 90%를 넘겼습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다음 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장에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첫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축구팀에서 선수 등 13명이 무더기로 오미크론에 확진됐습니다. 해외 입국자 전면 통제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일본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과는 7대0. 9명만 출전한 팀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이 팀에선 무려 1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남아공의 한 명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Estando perante uma variante nova que tem ainda algumas incógnitas e bastante incerteza. 일본에서도 첫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검역 과정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진됐습니다. 現在、当該入国者は医療機関において隔離を実施していると厚生労働省から報告を受けています。 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각국 정부는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은 부스터샷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 됐습니다. 집에서 관리가 잘 될지, 그렇다면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집에 있다가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잘 대처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집에 머물면서 지급된 장비로 체온과 산소 포화도 등을 직접 측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하루에 2-3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심각한 상황이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지난달엔 재택 치료를 받다 이송이 지연돼 숨진 60대 환자도 나왔고 이달만 해도 20일까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6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송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병상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병상이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집에 있으면 집에 같이 사시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감염에 무방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재택 치료는 사실상 동거인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동거인은 병원 진료, 쓰레기 배출 등 필수 사유일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요. 출근과 등교는 불가능합니다. 재택 치료자는 1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열흘이 더 추가돼 최장 20일간 못 나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가족 모두가 일터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출근 금지가 부담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현재 생활지원비는 한 달 기준으로 4인 가구 126만 6,900원인데 얼마나 더 늘릴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확진자가 나온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먹고 살 당장 라면 살 돈도 없다. 생활지원금 조금 지급하는 거 검토해보겠다. 그거가 하나 말고는 대책이 없고 가족 간 감염은 방치하는 거죠. 네, 방역당국은 학생도 격리 기간 동안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옆집 사는 분들도 걱정이 많겠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확진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집단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이제 진료를 위해서 외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이때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등 이른바 4종 세트 착용을 권고하고 또 센터까지는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 택시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동거인도 제한적으로 외출이 허용되고 또 승강기 등 공동 이용 시설을 통한 아파트 내 집단 감염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이 더 좁은 경우 더 밀접하게 지내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다음에 그 안에 공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침하면 둥둥 떠 있는데 그 안에 노출돼서 또 걸릴 수도 있고.
예,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재택치료라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는데 이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2,900선을 내주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오미크론 우려 등 다시 들이오는 코로나 그림자가 거칠 때까지는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추락하면서 2,839.0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11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모더나 CEO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국내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한 것도 공포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한국에도 변이가 상륙을 했나? 그런 그렇죠. 걱정거리도 반영이 됐고요.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고용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우울하지.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더 떨어진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치사율, 그리고 기존 백신의 효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2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동안 국내 증시와 세계 금융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은 여행과 면세업계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봉쇄에 들어갔고 유럽 집단 감염 소식에 관광객의 여행 포기도 줄을 잇고 있는 건데요. 업계 종사자들은 좀 나아졌다 싶은 게 한 달을 못 갔다면서 한숨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국내 한 여행사는 다음 달 출발 예정이던 스위스 등 유럽행 상품 3건을 취소했습니다. 고객의 취소로 출발 인원이 미달되거나 해당 국가의 입국 절차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한이 있어서 취소가 됐다고 변이 바이러스가 좀 일시적으로 될지 더 확산이 될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난달부터 휴직 중이던 직원을 70%가량 복직시킨 한 여행사는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악재, 나머지 직원 복직을 보류했습니다. 당장 예약 고객이 없으면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달 중순 2년여 만에 싱가포르에서 해외 단체 여행객을 맞이했던 면세업계는 관광객이 다시 끊기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지려는 싶은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분위기긴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던 지난 한 달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한 것 같다는 하소연마저 나옵니다. 심리가 이제 다시 굳었어요. 여행 가겠다고 했던 사람도 지금 주저하고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 여행업 같은 경우는 다시 겨울잠이죠 . 노선 증편을 검토하던 항공사들은 다시 날개가 꺾이는 게 아닐지 오미크론바 여행 제한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오늘 겨울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도로에 비가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7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예보된 만큼 빙판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선 승합차가 옆으로 쓰러졌고 터널 밖까지 사고가 난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태백 동점 터널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A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도로 위에 얇고 투명한 얼음이 얹는 블랙아이스 현상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평창 구간에서도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등 오늘 아침 강원도에서만 블랙아이스 추정 교통사고 7건이 잇따랐습니다. 터널 밖에 있던 그 블랙아이스죠. 미끄러져서 이렇게 터널 안에서 뒤집어지면서 전도되면서 이제 시작된 사고고요. 부산에서는 오늘 아침 빗길 미끄럼 사고로 6중 추돌 사고가 났고 남해고속도로 김해 구간에서는 승용차가 한우 운송 트럭을 뒤에서 받아 60대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가 빗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또 화물차를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 출근길 빙판 사고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개통 3개월 된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출근길 물에 잠기면서 시민 불편이 퇴근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비는 폭우도 아니었고 일대 강수량은 20mm 수준이었습니다. 운영사 측은 배수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하차도 입구를 막고 차량을 통제합니다. 지하도 안쪽에선 살수차가 물을 빼내고 지하도로를 가려던 차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서울 서부 간선 지하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해 운행이 통제된 건 오전 7시 20분쯤. 비가 내리는 출근길 갑자기 막힌 도로에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7시 24분부터 1, 2차로 일책 방향 통제를. 배수 작업은 차량 통제가 시작된 지 8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침수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는데 운영사 측은 지하도로 내 설치된 배수 펌프 고장으로 추정했습니다. 지하수를 모아가지고 외부로다가 이제 펌핑을 시키죠. 배수 펌프 미가동.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지하 80m에 만들어진 왕복 4차선, 길이 약 10km 도심 지하터널로 9월 1일 개통됐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서부간선도로 통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개통 석 달 만에 침수됐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는데 은 시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구속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 B씨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는 지인의 승진과 특정 업체가 성남시의 터널 가로 등 교체 사업을 맡도록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이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B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봤습니다. 은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정책보좌관 A씨로부터 460만 원이 넘는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공무원과 경찰, 브로커가 연결된 전형적인 지역 유착 비리로 판단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4살 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난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에 외투를 걸친 여성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쯤 외딴 도로에 4살 난 딸을 버리고 달아난 30대 엄마 A씨입니다. 날도 추웠는데 딸아이 걱정 안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딸아이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4살 딸을 키우기가 힘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에게 육아에 어려움을 털어놓다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에 A씨와 4살 딸을 태우고 인천에서 강남을 거쳐 고향까지 100km 넘게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태운 채 5시간을 돌아다니다 깜깜한 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혀 사람이 없거든요. 좀 막힌 길이라 사람 왕래가 거의 없어요. 이들은 아이를 버린 뒤 함께 모텔에 묵었고 이튿날 추적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엄마가 애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하니까요. 어제 확인했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모습이 없는지 알고 추적을 한 거죠. 영하 1도에 추위에 떨던 아이는 3분 만에 지나던 운전자가 발견해 구조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엄마 A씨와 2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르신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해마다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젊은 층 사고보다 사망률도 높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이 3년여 뒤인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가상현실 기반 테스트를 추진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에 맞췄습니다. 기와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양산 통도사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을 찾은 십수명이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다쳤죠. 운전자 부주의로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벽을 들이받고 뒤로 곤두박질 치거나 휴게소 출구를 못 찾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달리다 사망사고까지 유발했지만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모두 7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386만 명.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3만 1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운전자가 낸 사고 수와 비슷한데 사망자 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반응 속도가 훨씬 느린 것 같아요. 제가 한 50대에는 그래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경찰은 2025년부터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 운전 능력을 테스트해 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가상현실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어길 경우 운행을 중단시킬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첨단 장치를 부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첨단 안전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에 한해서 조건적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도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참여율은 2% 수준. 생계형 고령 운전자도 많은 만큼 사고 예방 대책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지금은 집값이 9억 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억 원까지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겠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9억 원대의 집이 12억 원으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것으로 여당이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택한 지 5달 만입니다.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특히 여당은 부자 감세란 당내 반발에 밀려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지만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국에서 42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살아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매물은 여전히 잠긴 가운데 집값 기준만 12억 원에 키 맞추기 하는 역효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주택자는 매매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효과가. 여당은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인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무거운 양도세에 막혀왔던 주택 매물이 출구를 찾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대선을 앞둔 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2030 표심에 밀려 정치권이 뒤로 물러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정책 일관성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내년 초에서 1년 더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1년 유예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 시행은 사실상 결정된 셈입니다. 이달 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가상화폐 양도 차익분에 대한 세금을 2024년부터 내게 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9월 진통 끝에 내년 과세로 입장을 정했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예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과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걸 조금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기다 2030 표심을 의식한 여야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당정청 협의는 2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줄곧 과세 유예에 반대했던 정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법안은 정부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최종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조세 원칙과 정책 일관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예민해하는 대만 문제를 포함시키는 걸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고 미국도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맞서고 있죠. 이 대만 문제가 성명에 들어갈 경우 한중 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안보협의회는 북한 문제만 논의하던 예년과 사뭇 다를 전망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Such as maintain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회담 직후 중국은 불장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정상회담에 이어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장관 성명회까지 대만 문제가 포함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용기와 항모를 동원한 무력 시위로 맞서는 상황이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의 확인 요청에 국방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됐던 체코 대통령이 투명 부스 안에서 새 총리를 임명하는 초유의 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웃지 못할 체코 상황을 송모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한켠에 투명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나타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부스 안에서 신임 총리를 임명합니다. 대화도 마이크를 이용해 나눕니다. Slibuji na svou čest, že budu zastávat svůj úřad svědomitě a nezneužijí svého postavení. Slibuji. 제만 대통령은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의 격리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묘안을 낸 겁니다. 지난달에도 건강 악화로 4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하루 만에 코로나에 걸려 다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근 체코에서는 하루 평균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보고됐습니다.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크리스마스 야외 시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90% 이상이 훼손된 경복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30년째 진행 중인데요. 복원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에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30년대 조선 총독부 부지 평면도입니다. 임금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했던 흥복전 자리에 일본식 정원과 연못이 들어섰습니다. 경복궁 건물 대부분이 헐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500여 동 중 7% 정도인 36동만 남았습니다.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경복궁을 바라보는 답답한 마음은 심호계 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선 후기 경복궁 궁궐 평면도인 북궐 도형도를 토대로 1990년부터 건물 110동이 복원됐는데 음식을 만들던 소주방터의 발굴일지와 실측 도면,
왕과 왕비의 침전으로 쓰인 강령정과 교태전 건축 도면 등 30년의 복원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근정정과 향원정에 교체된 단청이나 기와, 보수에 쓰인 공구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45년 40% 정도 복원되는 경복궁은 찬란한 봄날의 이미지로 표현됐습니다. 경복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복원의 목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계절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990년에 시작해 이제 절반을 조금 넘긴 복원 사업. 남은 25년 동안 약 60동이 추가로 건축되면 경복궁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4분으로 흔들렸던 쇼트트랙이 시즌 마지막 월드컵을 금빛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여자 1000m 결승. 초반부터 꾸준히 선두권을 지킨 최민정. 마지막 한 바퀴를 앞두고 절묘한 인코스 파고들기로 역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시즌 마지막 월드컵에서 따낸 최민정의 개인전 첫 금메달. 팀 동료 심석희의 욕설과 불법 녹취, 고의 충돌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게 불과 지난달. 설상가상 월드컵 1차 대회 때 당한 부상으로 2차 대회를 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3차 대회 은메달에 이어 이번엔 금빛 질주로 부활의 날개를 폈습니다. 이에 질세라 남자 대표팀도 맏형 곽윤기의 극적인 막판 역전극으로 대주 5000m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목별 최대 3장의 출전권을 획득했고 남녀 500m에서도 2장 확보가 유력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겨의 차준환과 유영은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나란히 메달을 따내며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스피드스케이팅 1500m의 김민석은 2대회 연속 메달권에 들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 중입니다. 스켈레톤에서는 기대주 정승기가 아이언맨 윤성빈을 넘어 개인 최고 성적을 거두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올림픽 준비를 마치고 있는 태극전사들. 내년 베이징에서 4년 전 평창에서의 영광 재현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You can say we're of two minds on the subject. I'd say we've led for it. 두 얼굴의 악당 투페이스는 늘 결정을 못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어떤 면이 나오든 내키는 대로 저질러버리곤 하죠. 그러다 배트맨이 동전 수십 개를 던지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최후를 맞습니다. 생각 좀 합시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바둑은 돌을 놓는 매 순간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 격언처럼 우물쭈물하다간 하염없이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둑의 옛이름 난가처럼 말이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끊어야 맛이라고 합니다. 14에 13. 끊어. 하지만 단호하게 끊지를 못하고 어물거리는 바둑은 훈수꾼 눈에 더 잘 보이는 법이죠. 결국 대마가 죽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별 방역 대책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의료 대응과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방역 강화 대책은 사실상 영화관 팝콘 금지 정도입니다. 전면 추가 접종을 내세웠지만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를 일이죠. 모임 인원을 줄이고 미접종자 업소 출입 제한도 하지 않은 채 4주를 더 가겠다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서울에는 이제 중증 병상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재택치료를 받으랍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책이라는 게 기껏
재택 치료뿐인 거죠. 우유부단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여기서 우유는 온화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부단이 붙으면 망설이고 주저하며 결단을 못 내린다는 뜻이 되죠. 상황을 두고 보면 이런 비판에 정부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정부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방역이 무너지면 일상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면 돌아갈 일상이 어디 있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거리 두기의 고삐를 우리는 당기지 않을 테니 국민들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혹독한 겨울을 제주껏 버텨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대책도 이보다 더 답답하진 않을 겁니다. 11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또 국민 책임으로 였습니다. 12월 첫날인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고요. 모레에는 더 춥겠습니다. 이제는 목도리와 장갑, 털모자까지 꺼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지역도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눈의 경우 1에서 3cm까지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오늘 내린 비나 눈이 얼면서 매우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에 미끄럼 사고가 속출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쪽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아침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